네. 과분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근감소증의 진단과 바이오마커 세션 중에 근감소증의 진단과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는 sarcopenia의 어원과 첫 번째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로 인해서 sarcopenia의 개념과 정의와 다이그노스틱 크라이테리아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사실은 이제 서구에서는 쭉 그 노화와 관련되어서 쭉 과거부터 연구를 쭉 해왔었는데,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피지컬적으로 팻매스는 연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증가되는 양상이 있고, 머슬 매스는 감소되는 양상이 있다. 하지만 BMI는 굉장히 특정 연령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스테이블하게 유지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머슬 매스에 대한 감소가 노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더 뚜렷하게 일어나다는 것을 서구에서는 이미 조금 알려져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989년도에 로젠버그가 그 살코페니아라는 그 처음 이제 이 용어를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 어원은 이게 살코 이제 삭스에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프레시죠. 프레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머슬을 의미할 수도 있고 뭐 살코기 살을 의미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살크라는 어원과 그다음에 결핍을 얘기하는 페니아의 합성으로 살코페니아를 이제 처음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사용하게 된 배경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령과 관련되어서 가장 피지컬하게 가장 급격하게 감소되는 부분들이 결국 림바디메스가 인발론트리하게 뚜렷하게 감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런 현상을 가지고 처음 이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러한 그 개념의 부분은 이게 근육이 빠진다는, 매스가 빠진다는 어떤 처음에 그 기술적인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확장되어서 이제 질병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질병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개념을 가지고 정의를 하고 진단하는 과정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 그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코페니아의 이제 퍼스트 데피니션은 이제 범 가르너가 처음 로젠버그가 얘기한 뒤로 10년 뒤에 살코페니아를 처음 이제 데피니션을 하게 됐는데요. 보시다시피 살코페니아의 퍼스트 데피니션은 머슬 매스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ASM을, 사지 근육량을 측정을 해서 보정을 하는데 하이트 제곱, 즉 바디 사이즈로 보정을 하는 것이 가장 아이디어한 스켈레탈 머슬 매스를 대변하는 부분이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영 파퓰레이션의 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우리가 이것을 조금 쿠도 밸류를 정해보자 해서 남자는 7.26, 여자는 5.45를 처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처음 제시한 근거는 사실은 이제 1998년도에 얘기를 했는데, 이미 10년 전에 WHO에서는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이제 어느 정도 확립이 되었죠. 그 확립된 배경은 결국 본과 관련되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드버스 아웃컴 자체가 본 매스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WHO는 그것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되었는데, 살코페니아도 사실 이제 본과 마찬가지로 머슬도 그렇게 다를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본과 마찬가지로 머슬 매스 자체가, 즉 로우 머슬 매스가 여러 가지 그 엘들리 파퓰레이션에서의 디서빌리티와 플레이티를 제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정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제 해서 이제 머슬 매스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sarcopenia로 정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컷오프 밸류를 정할 것인가, 거기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는 결국 스케탈 머슬 매스를 어떤 걸 가지고 보정을 해서 할 것인가가 그 당시에는 가장 큰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은 이제 하이트 제곱, 바디 사이즈로 이제 보정을 했고, 어떤 그룹은 웨이트를 보정을 해서 살코페니아를 어떻게 이제 인덱스로 조금 만들어 보고자 하는 노력들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똑같은 살코페니아의 이제 인덱스임에도 불구하고 ASM을 하이트 제곱으로 보정을 했을 때는 보시다시피 그야말로 이제 마른 환자에 있어서의
머슬이 감소되는 환자들을 잘 대변하는 지표가 되겠고요. ASM을 웨이트로 보정을 해서 이렇게 봤더니 오히려 마른 사람들에 있어서의 그런 머슬 매스의 감소는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비만한 사람에 있어서의 그런 머슬 매스의 감소를 잘 보정을 보여주더라 해서 똑같은 이제 sarcopenia 인덱스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인덱스를 사용했을 때는 거의 겹치지 않더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또 문제가 머슬 매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정이 머슬 매스의 감소가 결국 스트렝스의 감소로 이어지고 스트렝스의 감소 때문에 즉 퍼포먼스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게 쭉 보니까 오히려 머슬 매스의 감소보다 오히려 스트렝스가 감소가 먼저 일어나게 되고 또 스트렝스의 감소가 머슬 매스보다 더 뚜렷하게 더 많이 감소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트렝스하고 매스하고는 물론 관련은 있지만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오히려 매스보다 스트렝스가 더 일찍 표현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축적되면서 이 sarcopenia에 대한 이제 퍼스트 이제 데피니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퍼스트 데피니션 이후에 유러피안 가이드라인인 첫 번째 가이드라인에서는 머슬 매스 감소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sarcopenia라고 얘기할 수 없겠다. 즉 머슬 매스의 감소만 있으면 이제 프리살코페니아라고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고 스트렝스 감소 정도 있어야 또는 퍼포먼스의 감소가 있어야 sarcopenia라고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다 문제가 생기면 시비어 sarcopenia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로부터 한 3-4년 뒤에 이제 아시안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요. 아시안 가이드라인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sarcopenia는 이제 연령과 관계되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노인 환자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조금 더 측정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나라마다 이제 물론 이제 노인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 60세 또는 65세를 가지고 환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좀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대상으로 측정을 하는데 핸드 그립 스트렝스 또는 게이트 스피드를 이제 측정을 해서 그로 해서 이제 문제점이 있을 때 머슬 매스를 가지고 우리가 sarcopenia를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알고리즘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아시안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나온 여러 가지 그 남자, 여자의 쿠도 밸류를 이제 제시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로 핸드 그립 스트렝스 또한 그 기준을 그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기준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피지컬 퍼포먼스에 대한 그 로우 쿠도 밸류는 0.8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또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미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웃컴이 좀 불명확한 것 같다. sarcope니아에 있어서. 즉 뭐 내분비 의사나 또 뭐 내과계 의사들은 주로는 뭐 메타볼릭 또는 바이오케미컬한 마크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있고 또는 또 정형외과나 재활학과나 또 이런 부분들은 어 오히려 또 매스나 스트렝스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아웃컴이 좀 불명확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좀 아웃컴을 먼저 좀 설정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푸어 피지컬 펑션에 대한 부분들을 아웃컴을 설정하자. 그중에서도 모빌리티, 게이트 스피드가 여러 가지 sarcope니아에 대한 아웃컴을 가장 잘 설명하고 심지어는 모탈리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게이트 스피드를 우리가 아웃컴으로 삼아서 sarcope니아를 정의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아웃컴을 그렇게 설정하다 보니까 로우 머슬 매스하고 게이트 스피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하지만 스트렝스하고 게이트 스피드하고는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우 머슬 매스와 스트렝스는 굉장히 관련이 있지만 로우 머슬 매스가 결국 아웃컴을 설명하려면 스트렝스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스테티스키는 이제 가정을 하에서 조금 쿠도 밸류를 설정해 보자라고 했고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트리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아웃컴을 게이트 스피드 0.8을 기준으로 해서 0.8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 그립 스트렝스를 이제 쿠도 밸류로 설정을 했는데요. 남자에서는 그립 스트렝스를 가장 그 게이트 스피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쿠도 밸류는 26 정도가 적정하겠다. 그리고 그립 스트렝스를 26으로 설정한 다음에 어떠한 그런 머슬 매스를 통해서 쿠도 밸류 설정하는 것이 좋겠냐라고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어펜디쿠lar 립 매스를 BMI로 보정한 값이 가장 잘 설명하더라. 그리고 쿠도 밸류는 0.789더라라고 이제 설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이 쿠도 밸류를 남자에서 정했고 같은 방식으로 여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쿠도 밸류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축적되는 얘기는 이제 머슬 매스만 가지고는 우리가 sarcopenia를 제대로 우리가 볼 수는 없겠다. 그래서 스트렝스를 보니깐 오히려 머슬 매스로 보는 것보다 스트렝스로 보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모빌리티라든지 디서빌리티를 잘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 또 심지어는 모탈리티하고도 굉장히 다이나페니아가 더 설명을 잘하더라.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어 유러피안 가이드라인이 이제 두 번째 개정을 한 번 이제 개정을 하게 되었죠. 2018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첫 번째는 로머스 매스가 그나마 그래도 첫 번째로 먼저 우선순위를 줬는데 보시다시피 스트렝스의 자리가 뺏겼습니다. 그래서 스트렝스를 가장 더 우선시하는 그런 가치를 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퀀티티, 매스를 측정하고 피지컬 퍼포먼스를 이제 측정한 것이 중요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근감수증은 노화에 관련이 있어서 노인한테 흔하지만 근감수증 발생은 30대, 40대 조기에 발생을 할 수도 있겠고 또한 노화와 관련 없이도 sarcopenia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세컨드리 sarcopenia에 대한 의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근력 측정이라든지 피지컬 퍼포먼스 측정이 더 어려워서 근육량이 더 쉬워서 이렇게 처음에는 머슬 매스 중심으로 갔지만 오히려 이제 보니까 머슬 매스와 머슬의 어떤 퀄리티를 측정하는 것이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또 담았습니다. 그래서 유럽행 가이드라인 두 번째의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스크리닝이라는 방식을 쓰지는 않고요. 좀 더 하이 리스크 환자를 좀 찾아보자 해서 살크F를 통해서 그 케이스를 좀 하도록 하고 어세스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스트렝스를 측정하면 좋겠다. 근데 스트렝스의 측정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그립 스트렝스 또는 체어 스탠드 테스트를 이제 머슬 스트렝스의 평가 방법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족을 하게 되면 sarcopenia 이제 프로바블리라고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컨펌하기 위해서는 머슬 매스를 측정한 것을 이제 공고하고 만약에 그게 컨펌이 되면 sarcopenia로 명명할 수 있다. 그리고 피지컬 퍼포먼스까지 떨어져 있으면 severe sarcopenia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알고리즘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러피안 가이드라인 두 번째에 있어서도 보시면 먼저 이 표현되는 테스트에 표현되는 것이 매스가 아니라 스트렝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렝스인데 체어 스탠드 테스트하고 그립 스트렝스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측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sarcopenia의 프로버블이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할 수 있고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머슬 매스를 측정하는 컷오프 밸류를 제시를 했고요. 로우 퍼포먼스에 있어서는 이제 게이트 스피드를 첫 번째 두고 그다음에 뭐 SPB라든지 TUG 그다음에 400m 워크 테스트 이런 것을 이제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아시아 워킹 그룹에서도 이제 그 두 번째 판으로 이제 개정을 한 바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케이스 파인딩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되는 것이 칼프 서컴프런스를 측정해서 케이스 파인딩을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어세스먼트는 이제 스트렝스나 피지컬 퍼포먼스로 해서 어세스먼트를 할 수 있는데 보시면 내용 자체는 사실 유로피안 두 번째 개정과 비슷한데 보시면 스트렝스에 있어서는 핸드 그립 스트렝스고 피지컬 퍼포먼스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체어 스탠드 테스트를 머슬 스트렝스 편으로 둔 게 아니라 피지컬 퍼포먼스로 둔 것이 유로피안 가이드라인과가 조금 차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족하면 이제 파스블 sarcopenia다. 앞서는 이제 sarcopenia probable이라 했는데 아시아에서는 파스블 sarcopenia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고 물론 이것을 이제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펜디큐어 스켈레탈 머슬 매스와 같은 그런 매스를 측정해서 sarcopenia로 증의할 수 있겠고 퍼포먼스까지 모든 게 다 떨어져 있으면 시비어 sarcopenia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알고리즘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유러피안, 아시안 가이드라인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도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있으시죠. 우리나라 전문가들 대상으로 해서 퍼스트, 세컨드, 델파이 라운드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조금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스크린 테스트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스크린 테스트를 용어를 썼지만 한 가지 툴로만 가지고는 스크린을 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것이 sarcopenia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스트렝스와 퍼포먼스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든 툴들을 이제 스크린 테스트에 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라도 이제 문제가 있으면 아시안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파스블 sarcopenia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게 이제 머슬 매스, 피지컬 퍼포먼스, 스트렝스를 각각 우리가 측정한 것을 가지고 이제 공통돼서 모든 게 다 보여지면 시비어 sarcopenia
그리고 머슬 매스는 만족하고 피지컬 퍼포먼스 또는 머슬 스트렝스 둘 중에 한 가지를 만족하게 되면 sarcopenia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겠고, 좀 재밌는 것은, 좀 다른 가이드라인하고 좀 차별점인 것은 피지컬 퍼포먼스와 머슬 스트렝스 두 가지가 있지만 매스를 만족 못할 경우에는 펑셔널 sarcopenia로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동안의 sarcope니a에 대한 데피니션과 다이어그노스틱 크라이테리아에 대한 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현상을 가지고 sarcope니a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퍼스트 데피니션은 머슬 매스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하다 보니까 매스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스트렝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에 스트렝스의 중요성을 좀 담게 되었고요. 요즘에 나온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은 좀 더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9건까지 얘기하는 것까지 지금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 근육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를 과거에 얘기했다면, 이제는 근육을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를 이제 표현하는, 그것을 대변하는 그런 진단 툴이 필요하겠고, 이제 그걸 넘어서서 아웃컴까지, 그러니까 sarcopenia가 과연 무엇을 갖다가 더 악화시키느냐, 이런 부분까지 더 확장되는 개념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를 이제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뭐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까지 각각의 나라에서 sarcopenia에 대한 그런 데피니션과 진단 크라이테리아를 이제 계속 내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대륙별로도 이런 sarcopenia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유니버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진단 방법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 모두 다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공통적으로 쓸 수 있고 좀 더 표준화 방법으로 좀 쓰면 좋겠다 해서 글로벌 리더십이 지금 구성이 되어서 지금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념적인 그런 데피니션을 먼저 조금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스켈레탈 머슬이 이제 감소하는 부분은 디지즈에 대한 인식, 디지즈다라는 인식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갖자.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sarcopenia는 더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스블한 질환이 sarcopenia다. 그리고 데피니션이 뭐 연령에 따라서 또는 클리니컬 세팅이냐 리서치 세팅에 따라서 굉장히 조금 뭐 혼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그런 부분 없이 일관되게 가져갈 수 있는 데피니션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그 제너럴 어스펙트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그것을 조금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진단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머슬 매스, 머슬 스트렝스 여기에 조금 덧붙여서 한 가지 툴로 한다고 한다면 좀 더 이제 그 머슬 매스를 보정한 머슬 스트렝스, 즉 머슬 스페시픽 스트렝스 뭐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진단을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피지컬 퍼포먼스가 과거에는 이렇게 진단 툴에 들어왔었는데 이것을 좀 빼서 아웃컴으로 좀 설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리더십 그룹에서 지금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맙게도 그 지난달에 그 아시아 워킹 그룹에서 2025년 컨센서스 업데이트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조금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임재영 교수님께서 올해 그 저희 온라인 이사회에서 조금 말씀을 주신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아시안 워킹 그룹에서는 과거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60세, 65세 각 나라에서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자고 했는데,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50에서 64세부터 조금 이제 포함시켜서 좀 해보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조기 예측을 해보자, 조기에 조금 더 빨리 인터벤션을 해보자라는 개념으로 아마 이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단 방법에 있어서도 로머슬 매스, 로머슬 스트렝스와 같은 조금 더 굉장히 조금 간편한 방법으로 좀 진단을 해보자. 그다음에 글로벌 리더십의 그런 의견대로 피지컬 퍼포먼스는 아웃컴으로 조금 빼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이제 크라이테리아에 가져가자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아시안 워킹 그룹에서는 이제 이런 리스크 팩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연령이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자신이 조금 피지컬 퍼포먼스가 좀 떨어져 있다, 또는 의사가 봤을 때 관찰했을 때 피지컬 퍼포먼스가 좀 떨어져 있다 했을 때 리스크 팩터의 그룹으로 포함을 시키고, 케이스 판딩에 있어서는 보시면 이제 핑거링 테스트가 아시아 워킹 그룹 과거 개정판에서 더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세스먼트는 이제 핸드 그립
스트렝스를 가지고 어세스먼트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파서블 사코페니아라고 얘기를 하고 확정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런 진단 방법을 쓰는데 조금 재밌는 것은 이제 65 세냐 50 세, 64 세에 따라서 컷오프 밸류가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좀 마무리하게 되면 sarcopenia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는 이제 그 머슬 매스 중심으로 해서 조금 설정이 했다면 이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진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에 그런 여러 가지 어 그런 가이드라인에서 했던 그런 한계들을 계속적으로 조금씩은 이제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쓸 수 있고 표준화된 그런 콘센서스가 계속적으로 좀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확립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강의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그런 펑셔널 어세스먼트와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바이오마크들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조금 더 정밀한 또 개별화된 sarcopenia를 진단할 수 있는 툴로서 확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